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닙니다. 대만계 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가 TSMC를 주목하는 사이 조용히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5개 산업으로 세계를 동시에 장악해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 격차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반도체 패권을 연구한 사만다 린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 구조입니다. 이 나라가 공급을 멈추는 순간 미국의 AI 산업이 멈추고 유럽의 방어선의 구멍이 뚫리고 전 세계 전기차 생산 라인이 마비됩니다. 교수는 15년 연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MIT 강의실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 역사상 최대 잭팟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텅 빈 연구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 사이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3번 올렸다 내렸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 린입니다. MIT 경제학과에서 반도체 패권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누구보다 TSMC를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제가 발견한 숫자의 이름은 HBM이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AI가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모든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부품의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이 단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의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칠판에 쓰란 문장이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연구를 뒤집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들어섰습니다. 분필을 들어 천천히 썼습니다. 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닙니다. 28명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앞자리에 앉은 웨이였습니다. 대만 출신으로 늘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던 학생이에요.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웨이가 손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전 세계 빅테크가 전부 TSMC에 줄을 서 있고요. 그게 AI 시대 최고의 잭팟 아닌가요? 미국 출신 에밀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실리콘 방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만이 무너지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말을 칠판에 받아 적었습니다. TSMC, 파운드리 60%, 실리콘 방패.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HBM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를 뒤적였죠. 28명 중 손을 든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칠판에 세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H, B, M. AI가 생각하는 데 필요한 부품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여러분이 매일 쓰는 챗GPT, 구글의 검색 엔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가 쪽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김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시간에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지난 시간 제가 던진 질문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웨이는 노트북을 잔뜩 펼쳐놓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손에 메모지를 단단히 쥐고 있었죠. 저는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 한가운데에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AI 공급망 지도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전 세계 빅테크들이 무엇에 의존해서 돌아가는지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봅시다. 웨이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대만이죠. TSMC 없이는 엔비디아 칩도 애플 아이폰도 못 만들잖아요. 파운드리 점유율 60%.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 위에 대만을 표시했습니다. 맞아요. 파운드리는 대만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웨이 파운드리가 AI 공급망의 전부일까요? 웨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AI 가속기의 핵심 메모리, HBM.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심장, 배터리. 전 세계 물동량을 책임지는 LNG 운반선. 유럽 동맹국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무기.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를 휩쓰는 콘텐츠. 5항목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부 다른 산업인데요.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각 항목 옆에 천천히 같은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웨이가 노트북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과장입니다. 삼성이 HBM을 만드는 건 알지만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번번이 밀렸잖아요. 한 나라가 이 5가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연의 일치를 구조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저는 웨이의 말을 칠판에 받아 적었습니다. 우연의 일치.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구조. 2단어 사이에 물음표를 그었죠. 웨이, 우연의 일치와 구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한 가지를 완벽하게 잡은 거고 한국은 여러 가지를 그럭저럭 하는 거 아닌가요? 깊이 없는 넓이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다리로 서 있는 것과 5개의 다리로 서 있는 것. 어느 쪽이 더 단단한가요? 에밀리가 펜을 멈췄습니다. 웨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대만도 HBM 개발을 시작했어요. 곧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웨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멈추고 유럽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고 전 세계 전기차 생산 라인이 흔들립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첫 번째 증거를 꺼내겠습니다. 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에밀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창가의 김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칠판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웨이는 지난 시간과 달리 앞자리가 아닌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를 2권이나 펼쳐놓고 있었죠.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개 산업의 교차점에 한 나라가 서 있다는 걸 봤어요. 오늘은 그 구조가 왜 대만과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2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하청. 브랜드.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이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1000짜리 아이폰에서 TSMC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인지 아세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0 정도예요. 나머지 $950는 애플이 가져가죠. 왜일까요? 브랜드가 애플 거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최종 소비자가 찾는 건 애플이지 TSMC가 아닙니다.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TSMC 없이는 아이폰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더 본질적인 힘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웨이, TSMC는 애플한테 가격 협상에서 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청은 시키는 대로 만들고 브랜드는 자기가 가격을 정합니다. 이 차이가 20년 뒤 국민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대만 1인당 국민 소득 2000년대 초반 2만 달러. 그리고 지금 3만 3천 달러. 20년 동안 1만 달러 남짓 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국민 주머니는 그만큼 두둑해지지 않은 거예요. 에밀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TSMC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요. 하청 산업은 규모는 크지만 마진이 얇아요. 애플이 가격을 깎으면 TSMC는 따를 수밖에 없죠. 삼성이 더 싸게 제안하면 또 내려야 하고요. 그 압박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갑니다. 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봅시다. 저는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삼성은 갤럭시를 팝니다. 자기 브랜드죠. 가격을 삼성이 정해요. 현대차는 어떤가요? 도요타 부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팝니다. K2 전차는요? 폴란드가 줄을 서서 삽니다. 한국 브랜드니까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BTS 공연 가격은 한국이 정하죠. 넷플릭스가 유통하지만 콘텐츠 자체는 한국 겁니다. 브랜드의 힘은 마진이에요. 그 마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소비로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똑같이 타격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출 의존도는 비슷하게 높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칠판에 두 줄을 그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하나.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문화. 반도체가 흔들려도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흔들려도 조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산업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웨이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청 국가는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없어요. 제 말이 강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최종 가치를 남이 가져가면 국민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가진 나라만이 진짜 부를 만들어요. 창가 자리에 김도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잔잔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죠.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웨이가 이번엔 에밀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둘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표정에는 지난 시간보다 훨씬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교탁에 태블릿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유럽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자신들의 무기고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요. 냉전이 끝난 후 30년간 유럽은 국방비를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요청했겠죠. 미국이 세계 최강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먼저 요청했죠. 그런데 미국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시스템, 납기 18개월. 에이브럼스 전차, 납기 2년 이상. 미국 방산 라인은 이미 꽉 차 있었어요.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럽이 독일을 찾아갔습니다. 독일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무기 수출에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분쟁 지역 사용 금지 조항, 제3국 재수출 불가 조건, 독일제 무기를 사면 독일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구조였어요. 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나 영국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는 생산 물량 자체가 부족했고 영국은 납기 면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다른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2022년 7월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 20조 원. 그리고 납기는 6개월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6개월이요? 미국이 18개월인데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게 6개월과 18개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사의 차이입니다.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납기가 빠르다고 좋은 무기는 아니잖아요. 성능이 중요한 거죠. K2 전차가 에이브럼스를 이긴다는 겁니까?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게 K2였다. 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폴란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주문했고 호주가 K21 장갑차 도입을 검토했으며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방산은 결국 미국이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오니까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맞아요. 일부 부품은 미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K2 전차 엔진, 처음에는 독일제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 중이에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웨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한국이 세계 1위 방산국이 된다는 건 과장 아닌가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 순위 세계 9위, 2022년 세계 4위. 단 12년 만에 5계단을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한국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방산 수출 1조 원이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전차를 만들던 기술이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고 군함을 만들던 기술이 상선에 쓰이죠.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엔진입니다. 웨이가 화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 전에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전부 미국제였습니다. 자국산 소총 한 자루 없었어요. 그로부터 70년. 지금 그 나라가 폴란드에 전차를 팔고 노르웨이에 자주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메모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전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무기는 아무도 사지 않아요. 한국 무기가 유럽의 선택을 받은 건 홍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통했기 때문이에요. 창가의 김도윤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뿌듯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웨이가 그 눈빛을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고정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강의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이었습니다. 웨이는 지난 시간 방산 이야기를 들은 뒤 처음으로 아무런 반박 자료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배는 그냥 배 아닌가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3천억. 에밀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이에요. 3천억 원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20억 원 정도예요. LNG 운반선 한 척이 강남 아파트 150채 값입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배는 배잖아요. 기술이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LNG가 뭔지 아세요? 액화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이걸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하 163도를 유지하면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만들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가 새어나오고 최악의 경우 폭발이 일어납니다. 에밀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런데 고급 LNG 운반선, 특히 카타르나 호주에서 발주하는 최첨단 선박은요. 한국이 독점 수준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량 중 한국 비중 80%.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가격도 싸고 정부 지원도 엄청나고요. 한국 조선업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중국이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서는 이미 한국을 앞질렀어요.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못 가져가는 게 있어요. 바로 LNG 운반선이에요. 왜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일반 식당이 있어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요. 요리사가 20년을 수련해야 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손으로 고르고 온도 0.1도 차이도 맛에 영향을 줘요. 중국이 일반 컨테이너선을 잘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LNG 운반선은 미슐랭 3스타 요리예요.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암모니아 운반선이에요. 수소 운반선도 있고요.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연료를 운반하는 배가 필요해지는데 그 기술을 한국이 지금 가장 앞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NG를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이미 다음 판에 가 있는 거예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앞서 나가는 거네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조선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 세계 무역의 90%가 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 이 모든 게 배로 옵니다. 그 배를 누가 만드느냐는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웨이가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영국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21세기 그 바다에 한국이 만든 배가 달린다.
에밀리가 펜을 멈추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가의 김도윤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왜 AI 시대의 진짜 심장인지, 엔비디아 CEO가 왜 한국 앞에서 긴장하는지를요. 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반박이 아니라 궁금함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웨이가 손에 프린트물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태블릿을 꺼내놓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방산 이야기가 그들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었죠.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AI 패권 전쟁이에요. 강의실이 순간 집중됐습니다. 저는 칠판에 이름 하나를 크게 썼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인 중 한 명이죠. 2024년 그가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 있어요. AI 없이는 미래가 없고 HBM 없이는 AI도 없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HBM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죠?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가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생각을 처리하는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 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기억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HBM은 바로 그 기억력입니다. AI가 빠르게 학습하고 판단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아야 해요.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부품이 HBM이에요. 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뿐이에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2%, 삼성전자 40%.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HBM의 92%를 공급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가 프린트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TSMC도 HBM 패키징에 참여하지 않나요? 완전히 한국만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TSMC가 HBM을 GPU에 연결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대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 조립과 제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의자를 방 안에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핵심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HBM을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이에요. 수십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미세 공정.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나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죠. 그런데 HBM은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칠판에 ASML이라고 적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장비가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은요? 대만도 ASML 장비를 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SMC는 ASML 장비를 씁니다. 그런데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다른 게임이에요. TSMC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입니다. HBM은 메모리예요. 그 분야에서 한국은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쌓아온 특허만 수만 건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한국 HBM에 의존한다면 엔비디아가 직접 HBM을 만들면 안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젠슨 황도 그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런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HBM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10조 원이 넘게 들어요. 그리고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정밀한 공정관리 협력업체 네트워크. 이게 전부 갖춰져야 해요. 한국은 이걸 30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당장 시작한다 해도 10년은 좋게 걸릴 거예요. 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엔비디아도 한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칠판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뿐일 때 갑은 누구인가? 웨이가 그 문장을 읽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HBM3를 단독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요. 세계 최강 GPU 회사가 한국 메모리 회사의 품질 검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의 현실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열리면서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진 거네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파운드리가 핵심이었어요. TSMC가 왕이었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판이 바뀌었어요.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이 병목이 됐습니다. 그 병목을 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가 대만을 보는 사이 조용히 판이 뒤집힌 겁니다. 웨이가 오랫동안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만이 강한 건 변함없지만 한국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군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창가에서 김도윤이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웨이도 그 모습을 봤는지 잠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웨이가 손에 프린트물을 두툼하게 들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방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뭔가를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태블릿을 꺼내놓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평소보다 자세를 바짝 고쳐 앉아 있었죠. 저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시간이에요. 웨이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숫자를 준비해 왔어요. TSMC의 영업이익률은 40%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2023년 삼성은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만이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숫자예요. TSMC 영업이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삼성이 2023년 크게 적자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웨이 잘 준비해왔네요. 웨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웨이 회사 이익률과 국민소득은 다른 이야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비법 소스로 운영하는 동네 치킨집이에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본사가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동네 점주 주머니로 얼마나 올까요? 대부분 본사가 가져가죠. 반면 자기 비법으로 운영하는 동네 치킨집은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주인 가족에게 갑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TSMC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대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아요. 애플이 TSMC한테 가격을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하고 삼성이 더 싸게 제안하면 또 내려야 합니다. 그 압박이 결국 직원들 임금으로 이어지죠.
저는 칠판에 두 줄의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대만 1인당 국민소득 2000년 1만 5천 달러, 2024년 3만 3천 달러, 24년 동안 2배. 한국 1인당 국민소득 2000년 1만 2천 달러, 2024년 3만 5천 달러, 24년 동안 3배. 에밀리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출발은 비슷했는데 한국이 더 빠르게 올라갔네요. 웨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에요. 반도체 호황기에 한국 숫자가 올라간 거고 불황이 오면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2023년에 삼성이 10조 적자를 낼 때 한국 경제도 타격받았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2023년을 같이 봅시다. 삼성 반도체가 10조 적자를 낼 때 같은 해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칠판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 역대 최고. 한국 조선 수주 세계 1위 탈환. 방산 수출 사상 최대. 반도체가 무너지는 동안 자동차가 버텼고 조선이 올라섰고 방산이 터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5개의 다리 이야기를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 그런데 웨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 자동차, 조선, 방산도 결국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동시에 위기가 오면 한국도 버티지 못해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경기가 동시에 무너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죠. 그런데 웨이, 그 상황에서 대만은 어때요? 반도체 하나뿐인 대만은요? 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삼성이 갤럭시 가격을 스스로 정해요. 현대차가 아이오닉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K9 자주포 가격을 한국이 정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자기 브랜드니까요. 그 마진이 직원 임금이 되고 임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를 키웁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가격도 한국이 정하는 거죠? 저는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BTS 공연 가격은 한국이 정해요. 넷플릭스가 유통하지만 콘텐츠는 한국 겁니다. 그 수익이 한국 스태프들, 작가들, 제작진에게 돌아가요. 웨이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대만이 결정할 문제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잘 만드는 것과 자기 것을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세계 최고 기술로 남의 꿈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있고 조금 부족해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꿈을 파는 나라가 있어요. 20년 뒤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풍요로울지는 숫자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는 프린트물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모든 것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대만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진짜 잭팟이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를요. 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그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창가의 김도윤은 조용히 웨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겨울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칠판에 적었던 숫자들, 학생들의 반론들, 그리고 조금씩 달라져가던 그들의 눈빛. 내일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제가 왜 대만이 아닌 한국의 잭팟을 선언하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가 아니라 말로, 가슴으로 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 문을 열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웨이는 첫 수업 때처럼 다시 앞자리에 돌아와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노트 3권을 꺼내놓았고 다른 학생들도 평소보다 자세를 바짝 고쳐 앉아 있었죠.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제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전면 부정했죠. 웨이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5가지를 적었습니다. HBM 세계 공급 92%, 방산 수출 세계 4위, 납기 6개월, 갤럭시 현대차 K9, BTS, 브랜드 가격 주도권, 반도체 불황에도 자동차 조선 방산이 버티는 다각화 구조, 그리고 70년 축적.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TSMC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강한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처음에 쓴 문장, 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니다. 이건 너무 단정적이지 않나요? 한국이 잭팟이라고 해서 대만이 실패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는 칠판에 2단어를 나란히 썼습니다. 소중한, 필수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족 중에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가족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족 중에 병원 의사가 있어요. 평소엔 조용하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면요. 그 순간 의사가 없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이 대만이고 의사가 한국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SMC는 세계가 사랑하는 요리사예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이 HBM 공급을 멈추는 순간, 엔비디아가 멈추고 방산 수출을 중단하는 순간 폴란드 방어선에 구멍이 뚫립니다.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면 전 세계 LNG 수송이 흔들려요.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니라 없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과장이에요. 한국이 갑자기 공급을 멈출 리가 없잖아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갑자기 공급을 멈추지는 않겠죠. 그런데 웨이, 저는 지금 실제로 멈출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칠판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 TSMC가 없어지면 미국은 시간이 걸려도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인텔을 키우거나 삼성 파운드리를 더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HBM은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배터리는요?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빼고는 없어요. 방산 납기 6개월은요? 미국도 독일도 못 맞추는 그 납기를 대체할 나라가 없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은 대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TSMC의 기술은 세계 최고고 따라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을 키우려는 건 왜일까요? 대만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대만에만 의존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HBM은 어떤가요?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자국 HBM 공장을 만들려 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교수님은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세계 최고여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자는 데이터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게 제가 배운 학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과 분석은 다른 문제입니다.
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런 반론 없이요.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읽기 싫은 나라와 이룰 수 없는 나라는 다르다. 에밀리가 그 문장을 읽고 펜을 멈췄습니다. 웨이도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이룰 수 없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그 잭팟이 지금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를요. 창가의 김도윤이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웨이가 그 눈빛을 발견하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칠판의 그 문장으로 돌렸죠. 읽기 싫은 나라와 이룰 수 없는 나라는 다르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와 있었습니다. 웨이는 노트북을 덮어놓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지난 몇 주간의 노트를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 앞에 서서 잠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집어 칠판에 첫날 썼던 그 문장을 다시 적었어요. 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닙니다. 웨이가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기다림이었어요. 아직 뭔가를 더 듣고 싶다는 기다림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두려웠어요. 제 뿌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자는 데이터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게 제가 배운 학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반박을 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웨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잭팟. 저는 아직도 그 단어가 걸려요. 잭팟이라는 건 갑자기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HBM을 만들고 방산을 수출하고 브랜드를 키운 건 수십 년에 걸친 일이에요. 그게 잭팟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나요? 잭팟은 운으로 터지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반론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칠판에 비유를 하나 그렸습니다. 농부가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꾸고 가을에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의 순간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말해요. 와, 갑자기 곡식이 엄청 생겼네. 잭팟이다. 그 농부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에밀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하겠죠. 봄부터 혼자 다 일했는데요. 저는 에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의 잭팟은 운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씨를 뿌린 결과예요. 1953년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하나씩 쌓아 올린 거죠. 처음엔 섬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엔 철강을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고 전자제품을 만들었고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부품과 무기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 눈에는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한국은 70년 내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수학의 계절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동시에 빛을 발하고 있어요. HBM은 AI 혁명의 핵심이 됐고, 방사는 전쟁의 시대의 세계가 찾는 무기가 됐고, K 콘텐츠는 전 세계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씨를 뿌린 계절이 달랐을 뿐, 수확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다음 수확은 뭔가요? 저는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우주.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2023년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 로켓이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전차를 만들 수 있으면 로켓을 만들 수 있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우주선 동력원을 만들 수 있어요. 70년간 쌓아온 제조 기술이 이제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잭팟은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밭이 열리는 거예요. 웨이가 오랫동안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강의 첫날에 한국은 대만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TSMC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몇 주 동안 데이터를 보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웨이. 그게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왔습니다. 몇 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김도윤이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웨이도 에밀리도 고개를 돌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걸요. 그런데 크게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강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대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이 그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가 김도윤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몇 주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논쟁의 상대에서 인정의 대상으로. 웨이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잭팟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조용히 갈아온 밭에서 터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이가 노트북을 챙기다 멈추고 칠판에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에밀리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은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칠판에는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나란히 남아 있었어요. AI 시대, 진짜 잭팟은 대만이 아닙니다. 잭팟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조용히 갈아온 밭에서 터지는 것이다. 창밖으로 겨울 캠퍼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은 한국을 보며 말한다. 갑자기 잘 됐네. 운이 좋았네. 그러나 한국은 안다.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도체 불황이 와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전 세계가 대만을 볼 때 조용히 HBM을 쌓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영하 163도를 견디는 배를 만들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였다. 그 70년의 땀이 지금 AI 시대, 방산 시대, 콘텐츠 시대를 만나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잭팟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